네. 자, 여러분 교재 388페이지 펴주시고 프로그램은 유형 상사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상사의 마지막 작업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앞 시간에서 우리가 유형 상사의 결산 처리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회계정보 분석이라는 부분에서는 장부 조회하는 연습인데 우리 FAT 1급 시험에서 장부 조회 문제는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가 4점씩 8점으로 출제가 되니까요. 쉽지만 점수가 많으니까 정확하게 답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걸 다 해볼 필요는 없고요. 한 페이지에서 한 2개 정도씩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8페이지에 1번부터 5번 중에서 2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을 한번 해보죠. 일개표를 조회하라. 자, 2월 1일부터 2월 15일에 발생한 판매 관리비 중에 지출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을 찾아보아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개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개표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일개표를 찾을 수 있죠? 1월개표. 네. 요겁니다. 1월개표. 그래서 1월개표 딱 클릭하시고 2월 1일부터니까 여기다 2월 1일부터 2월 뒤에 날짜가 15일이죠. 15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만약에 월개표를 봐야 된다. 그 옆에 월개표. 일개표를 봐야 된다. 그러면 이쪽 탭. 우리는 지금 일개표에서 2월 1일부터 2월 15일 기간을 입력하면은요. 이와 같이 그날 거래가 있었던 계정 과목이 여기 쫙 나옵니다. 판매 관리비 있죠? 판매 관리비. 자, 판매 관리비 중에서 지출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이 뭐냐 그랬는데 계정 과목이 여기 지금 4개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그 중에서 개가 가장 큰 것은 복리후생비네요. 그래서 답은 복리후생비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요 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에서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해보면 되겠죠? 자, 6월 30일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코드 번호와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거래처 원장에 가가지고 6월 30일부터 6월 30일로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조회하면 됩니다. 자, 거래처 원장 한번 가보실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거래처 원장.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거래처 원장이 있죠? 딱 클릭하시고 자, 시작 기간을 말입니다. 6월 30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입력해도 돼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뒤에 날짜만 6월 30일이 되면 돼요. 왜 그럴까요? 잔액을 보는 거니까 앞에 날짜는 의미가 없어요. 뒤에 날짜만 6월 30일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잔액이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지막 날짜, 요 날짜에 잔액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앞에 날짜는 뭐 1월 1일을 하시든지 6월 1일을 하시든지 앞에 있는 날짜는 의미가 없죠. 이게 중요하죠. 이게 끝 날짜가. 그리고 계정 과목에서 외상매입금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 계정 과목이 251번인지 이제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오래 써본 사람은 외상매입금 251 바로 입력합니다만은 아직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매입 이렇게 검색하면 아유 너무 많네. 외상 이렇게 검색하면 외상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보인단 말이에요. 외상매입금 251번 엔터하고 거래처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거래처에서는 계속 엔터를 치면 돼요. 이렇게 금액에서도 엔터 하시면은 여기 거래처가 쫙 나오고 잔액이 여기에 쫙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래처 코드와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선 금액이 가장 잔액이 큰 게 이거죠. 여기에 거래처는 드림이죠. 코드가 이거죠. 00 앞에 00은 생략하고 566이죠. 그래서 566의 금액은 194,000,000이다.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겠다. 자,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답안을 그 단답형으로 기록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보기에서 찾는 문제로 나와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6, 7, 8, 9 막 이래 있는데 7번 한번 해볼까요? 7번에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에 1번. 일자금 명세서를 조회하는데 2월 28일에 현금 지출 거래가 없는 계정은 이랬어요. 예, 조금 일일자금 명세를 봐야 이걸 알 수 있겠죠. 자, 일일자금 명세의 날짜를 2월 28일로 조회하겠습니다. 일일자금 명세라는 것은 여기 자금관리에 있습니다. 일일자금 명세 격리일보라고 되어 있죠. 딱 클릭하시고 날짜를 2월 28일을 입력하는 거죠. 이 앞에 날짜를 2월 28일 엔터. 자, 이제 양식은 자료는 열렸고요. 현금 지출 거래가 없는 계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 위로 올라가 보세요. 현금 지출, 여기 현금 지출 스크롤 바를 맨 위로 올려야 여기 현금 지출 보이죠? 자, 복리후생비 현금 지출이 있죠. 임차료 현금 지출이 있죠. 접대비 세 가지는 현금 지출이 있었죠. 예. 그래서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는 있었지만 수도광열비의 현금 지출이 아니라 수도광열비가 대체 지출이 있었어요. 대체라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 시켰다든가 현금 아닌 거래라는 얘기입니다. 대체. 네. 그래서 답은 수도광열비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어떤 거 할까요? 네, 10번 한번 해볼까요? 지급어음 현황 조회. 지급어음 현황을 조회하라. 문제를 보세요. 6월 동안 6월 중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6월 30일 중 만기가 되는 지급어음의 거래처는 어딘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지급어음 현황 조회를 한번 가볼까요? 지급어음 현황이라는 장부는 자금관리에 여기에 있습니다. 네, 지급어음 현황을 클릭하시고 6월 중이니까 만기일이 6월 중이니까 여기다 만기일을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엔터를 계속 쳐보세요. 그러면 만기일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인 것이 여기 6월 30일 만기인 거 하나 보이네요. 그러니까 답은 드림이죠. 드림. 1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장부를 조회한 다음에 장부 조회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이 좀 필요해요. 예. 저는 그동안 문제풀이 하면서 여러 번 지금 봐왔기 때문에 금방금방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프로그램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샘플로 몇 개만 해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 안 해본 것을 계속 또 해보고 좀 연습해 주시기 바래요.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몇 번을 해볼까요? 12번에 한 5번을 한번 해볼까요? 12번에 5번.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를 조회하라 그랬는데 5번이 무슨 문제냐면은 상반기 복리후생비 월 평균 발생액은 얼마인가? 아이고,
그러면은 복리후생비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죠. 손익계산서를 6월 말일로 조회해가지고 나누기 6을 하면 되겠네요. 자, 손익계산서 조회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결산에 손익계산서 클릭하시고 6월달로 조회하시면 이게 1월부터 6월까지의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 여기에 있죠? 이것이죠? 이것을 월 평균을 물어봤으니까 이게 지금 6월달로 조회했다고 해서 6월 한 달이 아니에요. 손익계산서는 6월 하면은 무조건 1월부터 6월 말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익계산서 여기 6월로 조회하면 여기에 보이시죠? 여기 써 있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요 기간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6월로 조회하면 요 기간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요 숫자를 계산기로 입력한 다음에 나누기 6 하면 평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산기를 딱 꺼내 가지고 12 620 400 나누기 6개월 하면은 350 566 보기에서 356 566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 저 밑에서 15번에서 뭐 하나 해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에서 몇 번을 해볼까요? 맨 끝에 거 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딘가? 자, 일기 확정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해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부가가치세에 여기에 있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하시고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로 기간을 입력해야 됩니다. 자, 정기에서 엔터 하시고요. 매출 물어봤으니까 매출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여기에서 공급가액이 제일 큰 거래처를 찾으면 되겠죠. 3,630만 원이네요. 답은 충주상사가 답이겠죠.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서 이쪽에다 커서를 놓고 쭉 보면은 제일 큰 것을 체크해 가지고 충주상사가 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장부 조회하는 연습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가운데 있는 7번을 한번 해보죠.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나와 있는 칸이 있죠? 찾아볼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디 있나요? 예, 세금계산서 합계표 바로 위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일기 확정이니까 기간은 4월부터 6월로 조회해야 됩니다.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시고 저장된 거 불러옵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서 불러오시고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다 해서 여기에 5만원 나와 있네요. 5만원. 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50만원에 부가세는 5만원. 이게 5만원이 답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장부 조회하는 문제 두 문제가 나오고요. 하나가 4접식이니까 FAT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런 장부 조회를 연습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뭐 그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 없어요. 장부만 잘 볼 줄 알고 답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점수가 크다는 거죠. 4점. 우리가 이론 문제 같은 경우는요, 어려운데 그게 하나당 2점씩이에요. 15문제가. 근데 이런 문제는 쉬우면서 4점이니까 시험 전략상 꼭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유형상사라는 회사 코드를 가지고요, 실무 수행을 총 연습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처음에 3일 패션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전표 입력하는 것을 쫙 연습을 했습니다. 예.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그래가지고 실무를 쭉 배웠고, 그 다음에 맛보기다 그래가지고 용산전자라는 회사를 가지고 이 AT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지 맛보기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유형상사라는 회사를 통해서 실무 수행을 총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이 잘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앞 시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의고사는 저하고 먼저 같이 풀고요. 혹시 여러분이 수업이 끝나는 날까지 기출문제까지 다 못 풀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출문제 과거에 제가 풀이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모의고사 1회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이론평가 문제가 앞에 나와요. 이론평가 문제가. 근데 되게 시험 보는 분들이 이론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를 되게 먼저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이론이 15문제인데 이 이론은 전부 사지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하는 이유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실무는 찍을 수가 없어요. 예,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해서 내가 좀 행운을 바라고 그 중에 하나라도 맞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실무는 전부 전표 입력하는 거니까. 근데 이론은 이렇게 사지선다기 때문에 답을 막 찍을 수가 있어요. 답안 작성해서 뭐 3번을 다 찍어버린다든가 이러면 운 좋으면 거기서 한 문제는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론을 나중에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험을 실제로 보실 때는 제가 풀이를 할 때는 이론부터 풀이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실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시간을 짜서 집에서 연습할 때는 그렇게 연습하세요. 여러분이 시간 재면서 연습할 때는 제가 언젠가 또 한번 시간도 한번 여러분 재드릴게요. 60분 안에 다 해야 돼요. FAT 1급은 제한 시간이 60분입니다. 60분 동안 요 문제를 다 해야 되는데 대략 이론을 한 15분 내에 다 푸시고 45분 동안 실무를 다 하시면 돼요. 45분간 실무 다 하고 이론은 15분 내에. 이론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 실무를 좀 빨리 해서 실무를 한 40분에 끝내고 이론을 한 20분 정도 여유 있게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FAT 1급 시험은 시간 관리를 못하면 떨어집니다. 시간 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모르는 것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는 것을 아는 것부터 찾아가지고 빨리 푸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뒤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지금 자신이 없는 문제에 너무 매달려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내가 잔뜩 했는데 이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왜 시간을 투자합니까? 내가 풀면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문제. 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빨리 풀고 다시
어렵거나 모르는 것은 나중에 생각할 문제다. 꼭 그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실무 이론 평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회계의 이론 실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30점이에요. 하나당 2점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그 이론 설명은 앞부분에서 여러분하고 수업 시작할 때 다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혹시 그래도 난 이론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제가 서비스로 이게 넣어놓은 거 아시죠? 네. 여기 이러닝 센터에 로그인 하시면은 여러분 녹화 영상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부분을 다시 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여러분 이러닝 센터 로그인해서 재무회계 이론, 부가가치세 이론 들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회계정보는 모든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거 틀렸네요. 자, 우리가 이 회계정보라는 게 누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용한 회계정보를 전달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어떻게 충족합니까? 우리가 회계정보라는 것은 우리 경영진을 충족시키려면 성과가 좋은 걸로 만들어야 충족이 되죠. 경영자 입장에서는 내가 경영을 잘했다는 성적표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비용은 줄이고 그걸 전부 자산 처리해가지고 성과가 좋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게 올바른 회계 처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정보는 어떤 이용자를 특별히 충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유용한 회계정보를 전달해가지고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2, 3, 4 한번 읽어보면은 회계정보의 목적은 회계정보 정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쵸? 2번 회계는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따라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로 세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죠. 회계는 기업 실체, 계속기업, 그리고 기간별 보고를 기본 가정으로 한다. 네.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해서 우리 회계 이론 막 시작하는 날 요거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다음에 2번 다음 중 현금 흐름표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점을 두어서 공부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없었는데 이론에서 이렇게 간단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나올 내용이 없겠지만, 자, 현금 흐름표라는 것은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투자활동, 영업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누어서 정보를 제공해요. 그래서 2번, 4번은 맞았어요. 투자활동에 관한 정보, 4번은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의 정보, 또 하나는 재무활동. 그래서 이 현금 흐름표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현금 출납장은 날짜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현금 흐름표는 날짜 순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1년치를 말이죠.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의 흐름,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의 흐름,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의 흐름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해서 정리한 것이 현금 흐름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기업의 경영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예, 이건 손익계산서죠. 3번은 현금 흐름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 네.
다음에 3번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결산일 현재 매출채권 관련 자료이다. 주식회사 한공의 결산일의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출채권이라는 것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말하잖아요. 결산일에 뭐를 해야 돼요?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돼요. 그걸로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겁니다. 자, 매출채권 잔액은 2,500만 원이고요. 결산 전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5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결산일 현재 매출채권의 1%를 대손으로 예상한답니다. 그러면 요 잔액의 1%가 얼마냐 이거죠. 2,500만 원 곱하기 1%를 해보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2, 5에 동그라미 4개 25만 원이 나와요. 1% 하면 뒤에 동그라미 2개 지우면 1%예요. 25만 원. 그런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이미 5만 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충법으로 이걸 회계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20만 원만 추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보기에서 20만 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하는 분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 요겁니다. 요거. 4번.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해되시죠?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의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요 상품 계정을 한번 이렇게 상품 계정 좀 밑에다 그릴게요. 예, 이게 상품입니다. 상품. 자, 상품 계정에 차변 요소 2개, 대변 요소 2개, 이거 꼭 암기해 두셔야 돼. 차변 요소 2개가 뭐냐면 기초 상품. 차변이 우선 기초 상품. 그 다음에 당기 매입. 이게 차변입니다. 대변이 매출 원가하고 기말 잔액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언제나 같아야 됩니다. 즉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하는 것이 100이면 매출원가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더한 것도 100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를 알면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기초상품 재고액 5만 원이죠? 5만 원 여기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거 5만 원 여기다 기초 5만 원. 그다음에 당기 순매입액. 순매입액이 매입액이에요. 35만 원. 35만 원 좀 쓰기가 나쁜데 여기다 35만 원. 네. 자, 그러면 차변합계 나왔습니다. 40만 원이에요. 이 40만 원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판매 가능 금액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판매 가능 금액. 판매 가능 금액이다. 자, 40만 왜 판매 가능 금액이라는 거 할 수 있냐면 상품이 기초에 1월 1일 날 5만 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올해 당기에 매입한 금액이 3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고에 전부 있어야 될 상품은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우리 회사가 보유하는 상품이 40만 원어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매 가능 금액입니다. 거기에서 기말 재고 조사를 해서 그걸 뺀 것을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판매 가능 금액에서 기말에 조사를 해가지고 기말 재고를 빼면 나머지는 판매된 거예요. 그게 매출 원가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말 상품 재고액을 모르겠다. 조사를 했는데 안 알려주고 거꾸로 한번 맞춰봐라 이겁니다. 그럼 매출 원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알아야 되겠네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순매출액과 매출 총이익을 가지면 매출 원가 아는 거죠. 여러분, 매출 총이익을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총이익을 어떻게 구합니까? 매출액에서 이 매출 원가를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죠. 손익계산서 그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손익계산서에서 이 매출 총이익이 언제 나오냐 이거예요. 매출 총이익이 맨 위에 매출액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 매출 원가를 빼가지고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보이죠. 매출 원가는 30만 원이 되어야 매출 총이익이 20만 원 되는 거예요. 요 매출액이 50이니까. 이렇게 네모 박스에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 T 계정을 완성하시면 이게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제나 대변도 40만 원이 되어야 되니까 기말 재고액이 얼마였다는 얘기냐? 10만 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답이 10만 원입니다. 네, 이 4번과 같은 질문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품 계정의 4가지 요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칸 채워서 차변합계, 대변합계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전부 다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매출 원가를 구해가지고 결산 분계하라는 문제를 다음 주 월요일 날 NCS 평가 시험 때 제가 출제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매출 원가 공식 여러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매출 원가 공식이 뭐였어요?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당기 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이죠. 이 공식 꼭 알아야 됩니다. 매출 원가 구해라 그러면 기초 상품 재고액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당기 상품 매입액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매출 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대입해 보세요. 지금 매출 원가가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이걸 어떻게 구했어요? 기초 5만 원 더하기 당기 매입 35만 원 그러면 40이죠. 빼기 기말 10만 원 그러니까 30이 나온다 이거예요. 매출 원가가. 그래서 이 T 계정이 바로 이 공식을 공식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요 공식을 알고 계신 분은 이 T 계정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1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주식회사 한공은 결산일에 재고자산에 대한 장부를 확인한 결과 5만 원이 있음을 확인했답니다. 자, 아까 재고가 5만 원이다 이거예요. 예? 재고가. 하지만 실사한 결과 4만 5천 원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 장부에는 5만 원인데 실사한 결과 이건 뭐냐면 실제 재고조사를 했다. 실제 재고조사를 실사라고 그래요. 실제 재고조사를 한 결과 4만 5천 원. 그럼 5천 원이 부족하죠. 확인하였고 남은 자산을 다시 평가한 결과 재고자산의 시가는 장부 이하로 하락해서
42,000원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00원의 차이는 이 3,000원의 차이,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3,000원이죠. 그래서 이 3,000원의 차이는 평가손실,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라고 하고요. 또 5만원하고 여기 45,000원의 차이 있죠. 5,000원. 요 두 값의 차이는 감모손실입니다.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아시겠죠? 수량의 차이는 감모손실, 가격이 하락한 차이는 평가손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산일의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 얼마냐? 그럼 얼마예요? 45,000원과 42,000원의 차이니까 1번 3,000원이 평가손실입니다. 실사한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는, 아니, 장부 금액이 아니라 시가의 차이. 요 시가가 지금 42,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가격이 하락한 것을 우리는 평가손실이라고 합니다. 감모손실 5,000원, 평가손실 3,000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장기간에 걸쳐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20년에 A사 주식 1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했답니다. 그러면 장기간에 걸쳐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인 유가증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개념과목을 말이죠. 매도가능증권이라고 그래요. 매도가능증권. 취득했고요.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에 A사 주식의 시장 가치가 12,000원이네요. 가격이 올랐네요. 주당 만원이었는데 12,000원이 됐네요. 그리고 21년 12월 31일에 주식의 시장 가치가 15,000원. 또 올랐네요.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말한 것은 다 틀렸어요. 1번과 2번은 읽어보겠습니다. A사 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며 주식회사 한공은 21년도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30만원으로 기록한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12,000원에서 전기말 12,000원에서 단기말에 15,000원이 됐으니까 한 주당 3,000원씩 100주니까 30만원. 1번이 맞았습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전기말 평가금액과 단기말 평가금액의 차이가 바로 가격이 상승했으면 평가이익이 되는 거죠. 1번 맞았어요. 자, 2번. A사 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며 주식회사 한공은 2021년에 단기 순이익이 30만원 증가한다. 평가이익이 30만원 증가했다고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느냐? 틀렸습니다.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면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도 그만큼 증가하겠죠. 그러나 이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수익이 아니고 자본이에요. 여러분 자본 개념 과목 외울 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포함된 개념 과목 중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기포라고 그냥 줄여서 쓰겠습니다. 기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 안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 이런 거 있었죠? 기억 안 나세요? 네. 자본 개념 과목 암기하실 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 안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있습니다. 즉 이게 자본이에요. 자본의 증가는 단기 순이익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거예요. 자, 6번은 1번이다. 다음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12월 31일 은행으로부터 이자 수익으로 50만 원을 수취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자, 12월 31일 날 현금 50만 원 증가, 이자 수익 50만 원 발생 이렇게 했답니다. 이 중 30만 원은 다음 연도 회계 기간에 귀속되는 이자 수익이래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12월 31일에 수정분계가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12월 31일에 수행할 결산정리분계는 뭐냐 이런 거. 자, 그러면 요 30만 원은 수익에서 빼줘야 돼요. 단기 수익이 아니니까. 그러면 차변의 이자 수익을 기록하면 수익을 취소시키는 거죠. 대변의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익의 이연이라고 그래요. 수익의 이연. 수익의 이연과 관련된 개념 과목이 바로 선수수익이에요. 선수수익. 차기에 해당되는 30만 원을 차기로 이월시키기 위해서 결산일날 수행해야 될 분계는 3번입니다. 차변의 이자 수익, 수익 취소, 대변의 선수수익, 부채 증가. 선수수익은 부채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8번부터 우리 풀이 같이 해보겠습니다.